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말 서둘러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나름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다시 한번 높게 집계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다시 한번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지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서는 미국 증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엔비디아의 훈풍이 드디어 시장 전반에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보다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1.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술주 비중이 좀 있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수 추이를 통해서도 비슷한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핀비즈의 지수 추이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지수가 장 초반 대비 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강보합 마감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 나타내줬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이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 특히 기술주와 AI 관련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목요일장에서는 빨간색, 즉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다면 이날은 대체적으로 초록색불, 오른 종목들이 많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주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74%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1.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한 엔비디아 2.57% 이날도 호실적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에도 훈풍이 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는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미국 임상종약학회가 열리는데요. 학회를 앞두고 바이오주는 이날 좀 대체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오주는 대체적으로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악재로 작용을 받아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빅테크 중심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온기 확산에 대해 언급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코멘트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해 시장이 빅테크 중심으로만 움직여서 빅테크 집중도가 높아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최근 몇 달을 보면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로스 메이필드 베어드 투자 전략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3개월 섹터별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3개월 지수 추이도 섹터별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물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잘 나가는 모습들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원자재도 잘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금융, 산업 그리고 필수 소비재까지도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3개월간 하락한 섹터가 있다면요. 재량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섹터가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에 포함이 돼 있는 섹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AI 중심의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날 금요일장에서 영향을 미친 지표 두 가지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되겠습니다. 4월 내구재 주문이 0.7%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률이 0.7%라는 건데요. 예상치가 1% 하락이었는데 0.7%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깜짝 상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방산 관련 주문을 제외하면 보합
하락권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3월 수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2.6%로 발표가 됐었는데 0.8%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다소 안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추이를 나타낸 차트가 되겠습니다. 2월에 1.2% 상승, 3월에 0.8%, 그리고 4월에 0.7%인데요. 상승세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굿뉴스로 작용할 수 있을 법했던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9.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4월 수치였던 77.2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6개월 후에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인 이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4월 대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부정적인 뉴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소비가 조금은 약해져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3개월 내 최저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3개월치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후퇴하면서 금의 매력도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0.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이번 주 주요 일정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거래량 감소 등의 여파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28일에는 3월 S&P 또 케이스실러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가 나옵니다. 주택가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제조업지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6월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도 마찬가지고요. 목요일, 금요일 일정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목요일에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이미 저희가 속보치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수정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1일 PCE 또 개인소득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PCE 지수도 4월 CPI처럼 좀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나 준다면 다시금 이 시장이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아담 쿤스 원스룹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So you got the S&P up once again today, and in large part that's driven by the fact that consumer sentiment was better than expected in regards to where inflation's headed. And so what we continue to have in this dynamic is inflation coming down and is growth sustained? If we can get inflation to come back to 2% and we can keep growth somewhere around 2%, that still is a good economy. And I think that's what we're seeing the consumers start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kind of where we're headed. And I don't want to use the word Goldilocks, but if we can get that scenario, it could be the Goldilocks scenario for stock markets and the economy as a whole. Earnings in general and earnings estimates going forward are coming in a bit better than expected. And that is always going to be a big driver of markets. Additionally to that, there's a little bit of this momentum
FOMO trade that we talk about sometimes is kicking in as well as we head into the summertime, where people that maybe are looking at the portfolios and have maybe missed Nvidia, for example, are looking for the opportunity to get back in, and they've got exhaustion of being out of it, right? 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과 함께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네, 다만 주말 사이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쟁이 팽팽해지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이슈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G7 회의가 있었죠. 네, 거기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하자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압박을 하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서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까지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조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동참하면서 지금 대중 갈등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G7 회의에 참석해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문제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과잉 생산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세계 무역기구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 회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공동 성명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세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이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관련 정책을 시작했을 때 유럽 안에서도 반성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왔다고 전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인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물량 밀어내기에 들어섰다라는 중국 쪽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지금 빨리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는 8월부터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되는 만큼 중국 안에서는 재빠르게 나머지 물량들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생각보다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가적으로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관세를 면제했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2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 조치안까지도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이제는 중국과 글로벌 서방 국가들의 무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중해봐야 될 산업군은 어디가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시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또 다른 소식은 또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xAI에서 이 엔비디아 칩이 10만 개가 필요할 만큼 큰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 슈퍼컴퓨터를 내년 가을까지 출시하는 게 목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오라클과도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 같은 경우는 이 AI 챗봇인 그룩의 차기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그룩 1.5 버전은 이 옛날에 트위터로 불렸던 X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10만 개가 들어가는 AI 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슈퍼컴퓨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GPU 클러스터보다도 최소 4배 이상의 크기가 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xAI는 경쟁자인 오픈AI나 엔트로픽, 또 구글을 따라잡는 데 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도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 외신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AI의 최초 설립 멤버였던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xAI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관련 회사들이 관련된 플랫폼과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된 품질에 또 다시 한번 출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xAI도 해당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앞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미국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또 굉장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주말 사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그리고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주력인 리튬 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현재 최대 난제가 바로 이 고체 전해질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은 오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이 전해질 잔류에 관련돼서 알려진 부분은 없고요. 이 배터리 밀도가 킬로그램당 400와트시에 달해서 액체 리튬 배터리보다도 안정성이나 비용 면에서는 우수하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 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세계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오는 2027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오는 2028년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전해져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또 다른 중국 쪽의 소식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xAI와 마찬가지로 이 AI 플랫폼 안에서의 고도화된 경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가 중국판 오픈 AI 문샷 AI에 1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상 최고 펀딩을 기록한 문샷 AI의 지분 36%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알리바바는 오픈 AI가 지난 2022년 11월 챗 GPT를 선보인 이후에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터넷 검색 대기업 바이두를 비롯해서 텐센트까지 중국의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자체적으로 이러한 AI 모델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알리바바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바이천이나 지프 AI, 또 문샷 AI 등 AI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리바바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샷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챗봇 키미챗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방문자가 2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두의 어니보까지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문샷과의 협력으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파트너십의 체계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가마다 AI 키우기에 전념 없는 한때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글로벌 AI 최강자의 자리에는 누가 오르게 될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소식 이후에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암호화폐들은 주말 사이에도 좋은 가격 지지에 나서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업과 산업과 관련돼서 나는 모든 부분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확신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지난주에 이 이더리움을 ETF 승인에 나서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바이든을 견제하기 위한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추가적인 우호적인 행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캠프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등으로 현재 후원금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조치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를 잘 정리해봐야 또 이번 한 주 잘 준비할 수가 있겠죠.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금요일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시건대가 발표했던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월 초에 발표됐던 3.5%부터 하회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을 제외해서 가장 강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2.5%대 상승을 하면서 $1,000 안착후 2거래일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견고한 기술적 흐름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노무라가 금리 인하의 전망을 7월에서 9월로 이제 수정했다는 점, 이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치들이 좀 낮아진 점들은요, 투자 심리 경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요일장에선 좀 아쉬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만큼은 엔비디아의 훈풍이 좀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도 주목해야 될 뉴욕 증시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 미국의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퍼스트 솔라가 UBS에서에 대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됐다는 점,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전력 수요 증가 부분이 탄소 배출의 증가 이슈라 좀 맞물리면서 재생에너지의 시장의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 이 부분이 퍼스트 솔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력 차종 모델 Y의 생산량을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감축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보도된 바 있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모델 Y의 총 생산량이 한 20% 정도 감소했다는 부분들이 실행 중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테슬라의 공식 입장들이 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조가 2분기 인도량에 관련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반도체고요. 퍼스트 솔라 말씀해 주신 것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국내 증시도 요새 태양광 관련주 굉장히 힘을 받고 있고요. 또 테슬라로 이어서 2차 전지주까지도 국내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AI 산업에 관련된 확장성 부분을 이제 방향성을 좀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당분 이제 국내 실적 수혜 또는 HBM의 공급 선정 관점에서 일단 종목 차별화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에 확인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추세 우상향,
또는 삼성전자의 공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간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한 흐름들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전 거래일에서 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미국의 태양광 업체의 어떤 이 강세, 이 부분이 대체 에너지주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면서 지난 주 말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태양광주가 오늘 다시금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어떤 이 주력 차종에 감사한 영향이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 이슈를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종의 캐즘 현상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 이 부분이 조정 양상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소비주, 원전과 제약바이오 등의 단기 일정 이벤트 여기에 관련된 해당 섹터의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정리해보고 또 국내 증시 영향까지도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우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모리얼 주간맞아 연준 의원들도 블랙아웃, 피트, 호구 경영에 대하여 다 함께 일동 묵념. 네,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미리 6월 6일은 이제 주식시장이 휴장일이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같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이죠. 그 전쟁이 정말 많았잖아요. 미국도 이제 남북 전쟁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일어났었고 그 뒤에 뭐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세계 1, 2차 대전부터 거기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 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번에 현충일이 금요일이었다면 금토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였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뭐 아무리 바빠도 뭐 묵념을 뭐 아까 전에 3초 동안 하던가 아니면 놀러 가서라도 가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는 다 하는데 그래도 빨간 날이 이어진다는 거는 이제 연휴니까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메모리얼 데이가 사실상 여름 휴가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마음과 또 즐겁게 또 노는 마음, 뭐 같이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6월, 7월 달은 또 이제 여름 휴가가 있는 것이고 그 학생들도 다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혹시나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 두드러기 잡으려고, 제가 두드러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두드러기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혹시 여기 가서 또 돈을 펑펑 쓰면은 이게 또 걱정, 이게 사실 돈을 펑펑 쓰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연준은 지금 어떻게든 그 두드러기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물가가 폭망해서 아무도 안 나가면 또 경기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너무 이게 어렵다고. 너무 좋게 돈을 많이 써도 문제고 돈을 너무 적게 써도 문제인 거예요. 돈을 적당히 써줘야 돼요. 그 적당히 써주는 선, 그거를 충족시킬 때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뉴욕쯤이 280만 명이 이동 예상되고요.
26일, 27일 오후 3시에서 7시가 피크라고 합니다. 벌써 공항에 지금 많은 사람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월요일 날은 항상 이제 저기를 하도록 하죠. 일주일간의 이 어떤 예상 저기를 보도록 하죠. 어떤 일정이 있는가? 월요일 날 일단 휴장입니다. 오늘 또 손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 뭐 이미 금요일 날 그 장부터 댓글 많이 달리셨더라고요. 월요일 날 미국 휴장하면 뭐 하냐고. 그냥 하루는 쉽시다. 현충일이 휴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사실 또 지금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재료가 터졌어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24시간이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충일 날 일단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그리고 28일 화요일. 우리나라도 사실 지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표에 별로 연동이 안 되니까 이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은 사실 월요일 날 일주일간에 뭐가 있는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표에 연동이 많이 되니까. 28일 날은 S&P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KSC일러 교수님 이름이야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2명. 주택가격지수 3월 달 거 발표되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5월 달 거 발표됩니다. 이거 두 개 다 민감하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가격이 폭락해도 문제고. 그렇죠? 폭등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폭락하면은 경기가 또 망가지는 거라 더블 딥이 오는 거고. 근데 이게 폭등을 해버리면 또 뭐가 안 좋아요? 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못 내려요 또. 참 그렇죠. 그리고 이거 소비자 신뢰지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돈을 펑펑 써버리면은 물가가 또 오르니까 또 싫어요. 근데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펑 떨어져가지고 다 위축돼서 다 안 써버리면 또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그 금리 인하의 뜻은 달라진다고 했죠.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때 쓰는 그 금리 인하 그거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극단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그걸 다 싫어하는 것이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닐 카슈카리 이게 카슈카리 이분 맨날 나오죠 요즘에.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하고요. 그다음에 스코티아 뱅크랑 카바그룹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카바그룹은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랑 레스토랑주가 실적 발표를 한다. 그다음 5월 29일 수요일로 가면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기업의 실적과 그 중요한 지표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수요일 날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발매됩니다. 이제 앞으로 경기 전망이 대략 나올 거고 존시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 발언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세일스 포스 이거 중요하고 HP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 이거 소비에 관련된 거죠. 이거 소비가 잘 돼야 농구공, 축구공을 여기 가서 사요. 그 다음에 아베크롬비 이거 옛날에 홀리스터랑 많이 입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비가 잘 돼 아베크롬비 옷을 사가지고 여행을 가죠. 추이도 나오고요.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입니다. 자, 30일 목요일이요. 네, 30일 목요일 항상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 이게 최초라고 번역이 됐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새롭게 실업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실업자인데 또 계속 실업을 유지해서 또 청구한 건수. 그것도 나옵니다. 5월 25일까지 주중 나오고 국내 총생산 GDP 나옵니다. 그 미국은 다 소비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GDP의 70%가 소비. 그러니까 소비 지표에 저렇게 저기를 하는 건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 예정. 이게 바로 주택 잠정 판매 지수. 4월 달 거. 그러니까 잠정 판매는 완전히 그 도장은 안 찍었는데 이미 거의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체결될 것을 지금 감안해서 주택이 판매됐다고 감안을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존시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 발언 나오고 자 여기 또 소비 지표에 중요한 거 다 나오고 코스트코 홀세일 제일 중요합니다. 주가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경기가 안 죽었으면 코스트코 가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식음료품을 사겠죠. 그리고 델 나오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나오고 달러 제네럴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원샵 아니면 다이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유통업체들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월마트 그리고 뭐 저기 백화점주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대형마트 만약에 그 100원샵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레스토랑 중요합니다. 자 금요일이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나오죠. 4월 달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나왔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가 얼마냐 그건데 개인 소비 지출은 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행동
그래서 이거를 더 주목을 하는 거죠, 연준은. 왜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물가 지수 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표를 보고 아유 비싸네, 아유 안 비싸네 이럴 수는 있는데 비싸네 안 비싸네 하던 말던 그 생각 말고 직접 가서 돈 쓴 거, 직접 가서 돈 쓴 걸 다 합친 거예요, 개인이. 이거 진짜 가서 돈을 뿌린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이 나오면은 또 금리를 못 내려, 또.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됐다. 그럼 조금 소비를 줄이네? 좀 힘든가? 금리를 내려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나오고 개인 소비 지출이 먼저 나중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결국에는 물가, 가장 지금 예민한 물가에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저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가 4만을 간 거거든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마저 부합을 한다면 또 시장은 안도랠리. 아시죠? 골디락스. 나올 수가 있어요.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 나오고요. 연방준비제도 블랙아웃 기간 19일 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아까 말했듯이 연준 총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카시카리도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 그 선거 2주 앞두고 선거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되죠. 공표 금지되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 연준의 그 금리 결정이 있기 2주 전에는 이런 발언들을 웬만하면 너 언론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런 언론에 나가서 하는 멘트 하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의 마지막으로 연준 그 총재들의 어떤 그 의견을 볼 수 있는, 매적인가 비둘기적인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BRP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S&P랑 케이스 실러, S&P에서 나오는 케이스 실러, 지금 주택 지수죠. 근데 이거는 20인데 주택 20까지 20개 주요 지역을 한 겁니다. 10개 지역 한 개 나오고 20개 지역 한 개 나오고 미국 전역 한 개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20년도에 엄청나게 높게 치솟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항히스타민제를 썼다고 했잖아요. 두드러기를 가라앉힌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두드러기가. 지금 여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저번에도. 이번에 예상치는 7.3% 증가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지금 급격한 흐름이 지금 한번 휘청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꾸준히 올랐어요. 지금 다음 걸 보시면은 계속 오릅니다. 평생 올라요, 지금. 자, 이거 20대 도시. 네,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 지금 지수가 320, 지표가 320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10대 지수랑 전국도 볼게요. 계속 오릅니다. 그냥 미국 주택은 갖고 있으면 그냥 평생 올라요, 얘는. 지금 10대 지수도 10대는 더 올랐네요. 지금 지표가 320 이상이고요. 전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지역을 빼고 시골까지 다 합쳐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오르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한데 이게 너무 예상치에 부합하는 만큼 올라야 돼요. 예상치를 넘어서서 주택이 너무 과열되게 오르면은 야, 이거 또 뜨겁네. 물가 또 오르네. 금리 안 내리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맨날 중요한 거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에 비해 많이 나왔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번 주도 예상치에 비해 많이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예상치에 비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틀린 거죠. 지금 사실 요거 2주만 보면 이것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실업자가 많이 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기 안 좋잖아요. 실업자가 많이 느는데 좋아요? 실업자가 많이 안 늘고 실업자가 없어지고 고용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좋아하고 있어요, 연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실업자 많아졌네. 좀 힘든가 봐. 야, 우리 좀 풀어줄까?
이걸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그렇죠? 지금 여기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군요. 이번에 215 여긴데 215K인데 요거에 또 이제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가 또 죽으면 안 돼요. 적당히 예상치보다 뭐 살짝 높게 나오거나 그 정도 나와서 조금 힘들어 하나 보다 요 정도 나와야 그 뭐 여러분들이 뭐 바라시는 금리 인하 그 액션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잠정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자, 이번에 3.4 증가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그 변동성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있다가 지금 진폭이 잦아들고 있죠. 진폭이 잦아들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또 많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이번에 3.4보다 또 예상치보다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상치보다 이것도 또 많이 나오면 또 걱정이 아까 말한 대로. 왜냐? 아까 20대, 10대 전국 주택가격 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지금 주택 판매 이게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소비 여력이 센 거야? 그래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겠어요? 그냥 유지하겠어요? 못 내리죠, 이거. 그렇죠? 아니, 미국인들 얼마나 강하면은, 그렇죠? 아니,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데도 주택 판매가 늘었어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리죠, 그러면. 아니, 코스트코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있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데 주택 구매하고 있고 실업자 수는 실업수당 청구수는 늘었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연준이 누가 이걸 보고 금리를 내리겠어요. 지금 돈을 펑펑 쓰고 경기가 너무 좋아. 펄펄 끓고 있어,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를 또 너무 상회해가지고 잠정주택 판매가 판매된 게 많다고 잠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돼버리면은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적이 돼버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물거품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금요일에 나오는 소비 지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부합으로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아까 말했듯 그건 물가 지수 표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물가 지수를 보고도 진짜 행동을 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썼느냐. 모든 소비에서 지출한 내역 합친 건데 예상치 부합이 나와야지 여기도 소비자 물가지수랑 다르게 진짜 소비자 물가지수는 부합이 나는데 소비 지출에서 예상치보다 돈을 더 써버렸어요. 그럼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안 어렵네. 너네 뭐가 힘들어. 돈 펑펑 쓰고 있네. 실업자는 좀 늘은 것 같은데 돈 펑펑 쓰고 있대. 주택을 막 사들이고 있어. 이게 뭐가 힘든 거야 도대체. 금리 인상 그대로 금리 그대로 유지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0.32 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실적이죠. 월요일은 휴장일은 하나밖에 없고요. 항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눈에 띄죠. 일단 이런 것들. 딕스 스포팅 굿즈. 이거 스포츠 용품 파는 회사. 이것도 여유가 있어야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코스트코. 그렇죠?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 같은 거. 그리고 호멀푸즈. 이런 거. 식료품 회사.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AI 관련된 것들 있죠. AI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세일스포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지금. 엔비디아 쪽에 있는 AI 혁명에 관련된 거랑 소비에 관련된 것들. 이 지금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해야겠네요. 세일즈포스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잘 된 처음에 그게 뭔가 단초가. 갑자기 샘 알트먼이라는 어떤 혁명가가 나와가지고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면서 엄청난 인공지능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두뇌인 GPU가 필요해서 엔비디아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 세일스포스는 뭐 하는 거냐? 얘네가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 GPT는 챗 GPT는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쓰는 GPT잖아요. 이 아인슈타인 GPT는 기업 회원들, 기업 임직원 담당자들이 고객관계 관리 CRM을 하려고 쓰는 GPT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찬가지죠. 어쨌든 소비자가 쓰든 기업 회원이 쓰든 GPT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또 엔비디아의 실적에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실적과 주가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랑 기업 실적에서는 세일즈포스의 주가, 실적 이것들을 중요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 메모리얼 주간, 주요 지표와 주요 실적을 잘 메모해리얼.
요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디램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이 테스트를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GTC 2024에서 젠슨 황이 이렇게 나와서 젠슨 approved, 젠슨이 승인했다라는 표시에 서명을 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12단 제품 옆에 사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을 줬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나 보다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보도로 바로 함께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해당 보도 로이터에서 나왔던 겁니다. 로이터는 생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돼서 아직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HBM은 고객사에 맞춰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로이터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이 당사자 중 한 명인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5세대 HBM 12단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최초의 36GB 5세대 HBM 12단 적층 D램이 되겠습니다. 36GB는 업계 최대 용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일명 TC-NCF 기술을 적용한 HBM이 되겠습니다. 또 초당 최대 10기가비트 속도를 지원해서요. 초당 1280기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속도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쉽게 설명하면 이 UHD 영화 40여 편을 30GB 용량의 UHD 영화 40여 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리 속도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AI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말 빠른 속도에 처리해야 할 때 이런 HBM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시장이 떠들썩하고 있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칩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HBM 시장에 이 5세대 HBM 12단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8단 5세대 HBM으로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잡기 위한 승부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이닉스도 만만치는 않죠. 선두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5세대 HBM 12단 제품을 3분기부터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를 양산 시점으로 내세웠고요. 5세대 관련해서 SK하이닉스는 3분기를 내세운 겁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니까 SK하이닉스도 발빠르게 우리도 5세대 12단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만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적층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삼성은 TC-NCF 기술을 쓰고 있고요. SK하이닉스 MR-MUF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함께 보실까요? 이 TC-NCF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성이 없는 비전도성 필름을 가운데 붙여서 압력과 열을 가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열과 압력을 일정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말인즉슨
불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수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땀 한 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SK 하이닉스는 빨리 캐치를 하고 MR-MUF 방식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일단 대충 쌓아 올립니다. 디램을 대충 쌓아 올린 뒤 한꺼번에 열을 가해서 굽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접합을 시키니까 일단 생산 시간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동의하는 의견,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수율이 80%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왜 삼성은 이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걸까요? 이 단층을 높게 쌓을수록 TC-NCF가 더 유리한 기술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삼성은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5세대 HBM 12단을 양산할 계획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품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초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HBM 시장을 잡아야 하냐?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HBM 시장은 지금 연평균 2029년까지 25.86%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시간을 더 늘리면 연평균 68.1%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급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 위치를 놓을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요.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59% 시장 점유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삼성전자는 38%에서 36%로 소폭 줄어들 것 같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있는데요. 이렇게 HBM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본격 5세대 HBM 양산을 앞두고 있고 또 2026년에는 디램 16개를 적층한 6세대 HBM까지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몰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시장에서 눈을 떼셨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금요일장 잘 정리를 해봤고요. 또 중요한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떻게 출발할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 코리아 마켓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